네, 그 달러 상품 외화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일단 달러 중심, 그리고 현재 이제 뭐 금리나 현재 경제 상황에 관련돼서 왜 달러가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실제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피스트, 이렇게 세 가지의 교육을 맡게 된 이지환 지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다 피스트 교육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피스트 교육 들어보면서 실제로 본인 시연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피스트를 처음 봤었을 때 이 피스트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없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찾고 뭐 investing.com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가 주식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이런 데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수를 다 찾아서 원래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사전 세팅 같은 걸 미리 해놔야 되니까 좀 많이 불편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수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놔야지만 볼 수 있는 자료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달러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달러에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게 피스트예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원래 쓰던 거를 누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놨네? 이 느낌인 거죠. 지금 피스트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여기 피스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을 들을 때 썼던 게 뭐 기준금리 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이 사실 믿을 수 있는 자료냐라는 게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보시면 다 어디 거죠? 통계청이라든가 IMF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주요된 이제 돈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놨던 게 굉장히 쓰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원래 달러 종치를 많이 쓰는데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자료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데 이걸 신입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강의관에서 이 상품 달러에 관련된 충분한 이해도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재무 DB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주부들은요 대승용 강사님의 상당히 좋은 강의, 엄청난 강의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로 이게 원화보다 뭐가 낫다라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전에 있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들한테 아주 약간의 지식을 좀 더해준다 라고 하면 강의하는데 좀 더 편하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신력이 좀 더 들어오겠죠. 저는 오늘 그걸 강의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 이런 재무방이나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꼭 얘기해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보험 상품의 장점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이 상품이 왜 좋다, 왜 좋다, 왜 좋다가 되어야 그래 이게 좋으니까 난 이걸 해야겠구나가 돼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안전자산은 은행에서 해라, 투자자산은 뭐 증권사에서 해라,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뭐 장기 상품이나 중기 상품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보험 상품은 금리적으로도 이미 이득을 보고 있고요. 세금적인 면으로도 이득을 보고 있고 그걸 마음대로 변환할 수 있다는 데에서 단기, 중기, 장기에 모두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은행은 단기, 중기, 투자는 전부 다 뭐 증권사,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장기는 보험사 이렇게 아예 딱 갈라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자기의 한계를 먼저 긋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험 상품은 전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변동이 없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제일 좋은 상품이고 안전한 상품이다. 이걸 어필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들이 금리라는 단어를 알까요? 여러분들 금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건데 대부분 금리가 수익률인 줄만 알아요. 근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존재, 뭐 예를 들어 한국의 기준금리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지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금리 하면은 뭐 적금 금리, 적금 수익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리는 수익률과는 약간의 상관성은 있지만 사실은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만큼의 지식 수준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듣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0가지를 더 다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외워도 돼요. 그 한 가지를 고객한테 자신있게 말을 하잖아요. 고객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고객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쉽게 설명해야 돼요. 되게 쉽게 설명해야 돼요. 금리가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지? 이 숫자가 올라가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마치 아이디 하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흥미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상담하다가 점점 핸드폰 보기 시작하고, 거리 멀어지고,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이런 순간 상담이 끊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흐름도 끊깁니다. 그래서 고객이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실제로 강의하거나 실제 상담할 때 고객한테 물어봐요. 혹시 본인의 지식이 상, 중, 하,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기가 전 상입니다 라고 말하면 한 명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애초에 아무도 없었는데 대부분 말하는 게 이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은 사람들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부터 질문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답변 못할 거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중상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2까지 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닌데? 난 중상인데? 그럼 이거 알아? 모르거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좀 해봤다 하는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자존심은 세.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요. 네가 뭘 알아시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실제로 너가 오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나와서 듣는 거 아니냐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와서 듣는 거니까 너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수준을 스스로 파악을 해.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신력이 올라가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물어보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뭐 자기가 최하예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 적금이 뭔지도 몰라요. 주택청약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8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웃어요. 나를 너무 무시하나? 그래서 웃어요. 근데 절대 그 사람한테 그 무시한다는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설명을 하겠다는 걸 어필하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하게 될 건 총 3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에 관련된 이해. 두 번째는 세금에 관련된 이해. 마지막 3번째로 그걸 왜 달러로 해야 되지?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뭐야 저건 나도 아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목소리 빠르거나 좀 하신가요? 아니요. 네. 오늘 되게 침착하게 설명하는 중입니다. 원래 제가 상담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해요, 솔직히. 네, 근데 오늘은 이해도가 조금 더 잘 돼야 되니까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걸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9년도 11월, 코로나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원래는 1.75%가 아니라 0.5%, 0.25%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거 잠깐만 한번 보시면, 저는 좀 객관적인 근거 자료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사람 믿지 않는다. 사람은 못 믿는다. 검은 털 난 짐승을 믿는 거 아니라는 옛날 속담도 모르냐. 난 사람을 믿지 않는다. 당신 나 믿느냐. 믿으면 안 된다. 대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거다. 나는 못 믿어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숫자, 근거, 법 이렇게 3가지를 못 믿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떠나라. 한국의 법을 못 믿으면. 근데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사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믿어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근거 자료를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고객이 오히려 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보통 다른 설계사들은 나 엄마 친구야. 나 알지? 너 엄마가 이거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가입해. 저도 보험을 그렇게 가입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친구 옆집 이모가 와서 이거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한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배신감이 2배가 되겠죠. 근데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숫자와 근거와 법을 믿어라. 공신력이 2배 뻥튀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하기 전에 이 멘트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잘 먹혀요. 그리고 꼭 근거 자료 있는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네, 이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정부에서 낸 거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겠죠? 한국에서는. 또 보시면은 원래 금리라는 게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대죠. 이 당시에는 어떤 적금을 가입해도 기본금리가 5%였다는 소리예요. 누가 100만 원을 만약에 넣었다 라고 하면 1년 이후에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드시 남았다고. 근데 그 수치가 점점점 추락합니다.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추락합니다.
그리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추락해요.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간은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대로 오고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이든 어떤 나라든 선진국들은요, 금리를 낮추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융상품 뭐뭐 있죠? 대표적으로 아무거나 적금 있고 또 청약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세다 보면은 다들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약간 저축에 가까운 단어들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금융상품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 대출. 대출도 금융상품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적금금리 10,000원, 20,000원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대출 금리로 10만원, 20만원 덜 내는 게 중요해요? 덜 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모든 선진국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집을 사거나 대출을 최대한 덜 부담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이 금리라는 걸 내려야지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그게 복지국가인 거고. 근데 고객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제가 이 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금리가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 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높은 게 좋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고객들의 수준이에요. 금리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대한민국 기준금리 뭐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어라고 하면 댓글이 뜨니, 적금 빨리 빼야겠네. 이러고 있어요. 보면서, 정말 금융상식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금리를 점점 떨어뜨렸지만,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쯤에 뭔가 일이 생겼는데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또 이때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말해요. 광기의 시대라고.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 다 알고 계실 건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앞에서 왔네요. 잠시만요. 왜 자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뭐 각 나라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이런 건 좀 패스할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요, 노후 준비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만큼 태어나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경제 인구가 줄어들어. 그리고 돈을 받아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늘어나요. 한마디로 연세 많은 사람들이 노령화, 점점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질 않아요. 경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니까 의료기술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산다. 그래서 나라에 점점점 이렇게 필요한 노후 자산들이 부족해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변동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강의 다 들으셨을 겁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저축상품에 붐이 불었어요. 이 상품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 뭘로 해야 된다? 은행에 적금으로 해야 된다. 주택청약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여기서 공감을 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때 경제활동 인구였던 겁니다. 여기 몇 분의 FA님들이 이렇게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20대, 30대였다는 소리예요. 네. 2012년도에 적금이나 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같은 것들 빼고 처음으로 이제 다른 뭐 주택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저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까지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아예 은행권에서 펀드나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보험 상품은 보험사에서는 이제 변액 상품이라는 걸 위주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관심도가 이때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2016년도 갑자기 종신보험과 고정금리형 상품이 유행했네. 투자 상품이 유행하다 갑자기 왜 고정금리가 유행했을까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원금 손실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안정적으로 당신이 손실보지 않게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주게 하면서 보험사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원화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요. 점점. 네? 안정적인 건 좋은데 원화는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매화 상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간접 투자, 펀드 중에서도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ETF라는 상품들이 저 당시에 나오기 시작해요. 외화 상품과 간접 투자가 유행하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죠. 이때는 정말 광기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식과 비트코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어디에다 투자해도 10% 20%씩 먹는 정말 광기의 시대예요. 진짜 불타오르는 장이었다고. 근데 아까 말했죠.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다들 이제 알아요.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또 이미 겪어봤고 원금 손실 안 보고 싶네? 근데 원화 상품도 싫은 거야. 그럼 뭘 찾을 것 같아요? 다음에. 당연히 딴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돈의 흐름도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비과세, 단기나 상품을 많이 찾기 시작하고 그걸 외화 상품으로 찾기 시작하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것과 연동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달러나 외화 상품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세를 이어나갈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화를 다룰 줄 모른다. 또는 비과세 단기납 상품을 다룰 줄 모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못 벌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 과거의 내용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여러분들도 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얘기 드렸고, 그래서 금리 상품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아까 전에 그렇게 추락하는 말이 안 됐죠. 2019년대엔 여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금리가 더 높아요, 낮아요? 낮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여러분들의 상식선을 생각해봐요. 잘 사는 나라들은 국민들한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보다 돈을 덜 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이 조금씩 깨져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봐봐. 최근 건데, 미국은 지금 5.5%네? 한국은 3.5%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적금을 가입할 거예요. 5.5%짜리 나라가 있고, 3.5%짜리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넣을 겁니까? 상식적으로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여기가 좀 더 돈을 많이 주겠지. 미국이랑 한국을 그냥 빼고 그냥 각자 은행이라고 쳐도 어디에다 돈 넣을 거예요? 5.5%에 넣겠지. 그럼 얘네는 안 불안하겠어요? 고객이 다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러와 원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은 유일하게 하나 계속해서 그냥 끝까지 안 바뀌는 애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일본이죠. 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지켜왔었어요. 이게 일본의 정기 예금입니다. 한자를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년을 돈을 넣었어요. 1년을 돈을 넣었을 때 0.3%를 주겠대. 여러분들 가입하실 거예요? 안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당시에 일본 사람이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은 마이너스 0.1%였다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돈을 뺏어갔다고. 근데 여기는 무려 0.3%를 준다고? 내 돈을 안 뺏어가고 나한테 돈을 오히려 준다고?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심지어 1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금리가 0.05% 올라간다. 사람들이 1년짜리 많이 가입했을까요? 5년짜리 많이 가입했을까요? 5년짜리가 완판당했어요. 이게 일본의 구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현재 경제 구조상. 근데 이게 2015년도 얘기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가장 최근입니다. 2023년도 거 4월달 봤을 때 금리 몇 프로? 연 0.1%. 저거 사람들이 가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갔죠. 100만 명 넘게 가입했다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여기 청년층들 또는 여기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럼 금리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금리형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바닥에 친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고정금리형 상품들인 거예요. 단기납 종신은 여러분들이 단기납 종신에 뭐 수익률이 7년 나속하고 10년 차가 되었을 때 12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고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단기납 상품의 진짜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적다고. 금리가 바닥을 치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이거 고수익 상품이에요 라고 설명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나중에 민원이라는 걸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상품은 수익형 상품이라기보단 원금을 정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게 가는데 나머지 금융상품들이 다 바닥을 치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여러분들의 안전자산을 지켜갑시다. 고객들이 높은 수익을 바라겠지만 높은 수익이면서도 현재는 높은 수익이면서도 이게 10년 이후까지 안전하다 라고 하면은 고객 중에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그 투자를 안 하시는 어머님들의 마인드가 다 똑같습니다. 어머님들이 투자를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뭐게요? 손해볼까봐. 불안하니까. 근데 10년 이후에 이 확정된 금리를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근데 그 수익률이 심지어 낮지도 않아. 124%인데 세금도 안 떼고 할만하거든. 그 당시면 1998년도에 가입했던 적금보다 낮거든. 다만 기간이 좀 길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컨셉으로 가져갈 때 진짜 한 2년, 1년 만에 당장 돈을 써야 되는 분한테 이런 상품을 만들어준다? 그럼 유지가 안 돼요. 당장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는 단기대로 따로 중기간 상품으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일본의 안전한 이유랑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런 거 다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건 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니까. 한국도 똑같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고? 한국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계 부채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빚이 몇 조인지 아세요? 뉴스에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궁금하시면. 한국 가계 부채라고 쳐보세요. 몇 조 단위가 나옵니다, 몇 조 단위가. 몇 조도 아니에요. 몇 십조, 몇백 조 단위지. 그거 누가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죠. 아니, 주는 건 점점 깎아 나가고, 근데 우리한테 뺏어가는 건 많아지네? 내 돈이 남아나겠어요? 근데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이 있고, 나한테 뺏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이 가장 수익이 높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높은 수익이라고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나라들 금리가 점점 올라가니까 한국도 따라 올렸다 이 내용인데, 사실 그냥 결론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금리가 언제부터 떨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뉴스를 봤다면, 그리고 저희 사업단장님께서 뉴스 올려주시는 걸 보신다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아침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뭐 FMC,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 금리를 결정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할 때 이미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때 하겠다고 미국의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롬 파월이라고 미국 미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의장이 이미 대놓고 말을 했어요.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 라고 해서 변곡점이 가까운다라고 부르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급격하게 올렸으면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해요. 올라간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지 내리는 걸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은 정말 많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조금씩 낮출 건데 중요한 거 조금씩 낮추는 거를 한 번만 낮추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낮출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형 상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그게 이미 경고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적금이랑 예금 같은 상품들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청년들을 만났을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청년 적금 다들 좋아하잖아요. 자기 아드님, 따님들이 청년 적금 가입하고 계신 분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갓 취직하신 분들은 분명히 청년 적금이나 청년 상품들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수익률이 고정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청년 상품은. 꼭 지켜주는 최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가입할 때 뭐 5%, 8%, 15%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상품 최고입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최고구나 라고 하는데 그건 가입할 때 당시 시점의 금리가 계속 갈 때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년상품은 완벽하게 안전한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도약계좌라는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약계좌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도약계좌를 아시는 분이 없군요. 그 청년 도약계좌가 뭐냐면은 이 청년들한테 10년, 최대 10년 동안 너희가 1억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그래서 중기간의 상품에서 실제로 당신이 1억이라는 걸 모을 수 있게 월 75만 원씩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월 75만씩 납입을 하면은 최대가 75만원 납입이에요. 보통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낸다. 나머지 75만원에서 40만원을 뺀 35만원 정도의 금액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청년 도약계좌고, 이 상품은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기납 종신 같은 상품이랑 되게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보험사의 상품을 그 국가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져온 겁니다. 차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낸 건데, 사실 보험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지. 40만 원을 내면 35만 원 더 주겠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말했던 모든 혜택을 다 받으려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청년들. 보통 급여 180만 원에서 200, 한 50만 원 사이로 받잖아요. 웬만하면 시작에. 그런 분들은요,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혜택이 많아봤자 50만 원 정도 넣어야 돼요, 최소. 그래야지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 그것도 최소야. 왜? 2년 이후에 급여 오를 거 아니야. 1년 이후에 급여 또 오를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연봉 협상 같은 거. 그럼 지속적으로 내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해. 처음 가입했을 때 시점에서 계속 그 금리를 끝까지 10년 동안 줄 줄 아는 거야. 저분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내라고 하지.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완전 다 감면해주는 비과세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기간이 몇 년이었죠? 이거 10년짜리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 상품들은 7년이 되고 나면은 전환을 해서 꺼내든 뭔가 조건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도약계좌는 전환해서 미리 꺼낸다라는 중도 인출의 개념이 없어요. 그건 중도 해지에 가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 200만 원을 꺼내야 돼? 그럼 200만 원 어치를 꺼내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를 해지해야 돼요. 세금을 비과세로 해준 다음에 내가 해지를 하게 돼서 받는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을 붙이죠. 근데 한 5년, 10년, 만약에 7년 이후가 됐다. 그때 당시 세금이 지금이랑 똑같을까? 이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진짜 심각한 피해를 봐요. 만드는 구조가 이거예요. 얘네 유지 못하겠지? 근데 생색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청년 많이 해줄게요. 유지해봐, 어디 자신 있으면. 이거야. 여기 아직 20대이신 분 계신가요? 20대요? 20대세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이분이 만약에 이 상품을 가입했어요. 20대요?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네. 20대 뭐 28이야. 근데 이분이 상품을 가입을 했어,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치고 이분이 10년을 다 납입을 했다. 나이가 몇 살이죠? 그때 가서 1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본인한테, 너무 좋은 거지. 결혼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냉철하게 그냥 본인이 봤을 때. 30대 초중반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 38세 정도 됐을 때 1억이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큰 돈이 필요해. 대부분. 근데 이 돈을 꺼낼 수가 없네? 중도에 해지를 해야 되네? 라고 하면은 저 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유동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가 못 써. 내 돈인데 통장에 뻔히 있는데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꺼내면 손해를 볼까 봐 못 가져가는 거야. 계속 울며 겨자 먹기를 참아야 돼. 그래서 청년 희망 적금 별명이 뭐였습니까? 청년 절망 적금이에요. 이거 가입하면 피자 한 판을 못 먹는다고. 청년 도약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도약계좌 사람들이 청년 나약계좌라 불러요. 이거 가입하면 내가 돈이 없어. 인간이 나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상품들이 무조건 좋은 건 맞아 라고 다들 인지를 하실 텐데 좋은 것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가입을 해야죠. 우리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각일 건데 모든 청년들은 그 돈을 중기, 장기 안에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도약계좌는 맞지 않습니다. 도약계좌는 10년 동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부채 얘기했잖아요. 한국 부채 되게 높아요.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전세 보증금을 포함 안 하고 저 정도예요. 전세 보증금 지금 전세 사기다 보다 난리 났죠. 전세 보증금 싹 다 포함하면 한국이 압도적 1위예요. 저거 누가 갚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갚아야 된다.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대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금리는 낮추고 세금은 올린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금리를 올려야 좋은 줄 알고 세금이라는 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금리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를 보여줘야 되고 세금은 점점 오를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인지를 합니다. 이건 주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세금 관련된 얘기는 생각도 안 할걸?
왜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대출 얘기 계속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할게요. 지금 금리는 계속 동결 중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면 한국도 똑같이 내려야겠죠. 지금 일본이 0.25%인가 됐거든요. 일본 정말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도 나중에 수순이 되게 되면 다시 낮추시기 시작하겠죠.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0.1%였을 때 주택담보대출 기준입니다. 0.6%예요. 1억 빌리면 얼마? 60만 원. 나누기 12 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 내야 돼요? 5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1억에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청년분들 지금 월세 얼마씩 내시니까 한번 물어봐도 돼요? 혼자 사시는 분 있나요 여기? 저밖에 없네요. 아, 저는 전세라 가지고 저는 지금 한 달에 이자를 보통 내는 게 제가 2억 4천 정도 원래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2억 정도 갚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2억 4천을 받았을 때 그 당시가 2019년도 18년도 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쯤에 제가 처음으로 이자를 내는 게 75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이자를 그 원금을 안 갚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고 있었다. 그럼 제가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135만 원인데요. 매월 135만 원.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 집이야. 근데 135만 원씩에 내가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거야. 캥거루족이라고. 엄마한테 들어가서 산다고. 어머니 바구니에서 못 나온다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 구조가 못 버텨요, 이걸. 여기서 달마다 135만 원씩 내면서 나는 그 저축도 할 수 있고 뭐 보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세요? 여기가 일반 직장이라고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쉐어하우스라고 한 8명, 7명이 다 몰려서 살아요, 막. 방만 따로 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대출을 낮춰줘야 된다가 정부의 기조인 겁니다. 쭉쭉 낮아져서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결론은 뭐다? 금리를 낮춰야 돼. 뭐 때문에? 대출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야. 접근만 하는 거야. 왜?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청년 지원 상품 중에서 또 적금만 찾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인들에서 야, 너 이거 저축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아, 나 적금 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사람 되게 많을걸? 정말 미래를 단 6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웃겨요, 저는. 꼭 이런 사람도 있어. 나 투자하고 있어, 투자. 잘하고 있어. 너 무슨 투자하는데? 아, 나 삼성전자 얼마 샀고, 뭐, 엔비디아 얼마 샀고. 그래? 너 얼마 전에 엔비디아 이슈 있었는지 알고 있냐? 어? 삼성전자 이슈 있는 거 알아? 이런다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렇게 주식을 만약에 하는데, 뉴스를 안 본다? 제가 봤을 때, 뉴스도 이미 주식계에서 약간 늦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사회 동향을 몰라? 그건 도박이지. 모르면서 하는 거잖아. 이런 친구들한테는 진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그럼 너 주식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도박하는 거야. 내가 무슨 강원랜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사례로 들으시면 오랜만에 나오네요. 제가 저기 화중FA랑 같이 쪼개서 갔었는데 그 상대방 40대 여성분이었죠.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야. 그러니까 되게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자기가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저랑 한 2시간인가 얘기했었죠. 근데 내가 질문했던 한 10가지의 질문 중에서 단 한 가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식을 얼마를 벌었냐? 2,500이었나? 8,000인가? 하고 계신 거야. 다행히도 수익이 났다? 그건 코로나의 운이 굉장히 따랐던 거고, 본인이 잘한 게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원금 손실을 보는 게 시작이 돼요. 내가 계속 잘하는 줄 알 거 아니야. 하다 보면. 근데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사람의 심리 똑같죠? 이렇게 넣었어. 돈이 막 불어났네? 한 600만 원 벌었다 치자. 4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 괜찮아. 아직은 원금은 넘었어. 100만 원 또,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러다가 그 이자 싹 다 받은 거 다 까먹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직은 괜찮아. 이러면 사람들이 600만 원 정도 까먹었으면 원금에서 한 4, 500만 원 까먹어도 아직까지는 내가 회복할 수 있어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가져요.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식에다 올인하고 그냥 전업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거 못합니다, 일반인들. 자기가 자기 업을 막 하면서 주식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거 못해요, 진짜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면 애초에 공부를 했어야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남는 자산 아주 일부라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달러 중심이 들어왔었어요. 맞죠? 간단한 이치예요.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함을 희망합니다.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당신한테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외화로 가져가자 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런 상품들을 좋아하는 건 주부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 주부들이 훨씬 관심이 많던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부들도 머리가 좋아, 생각보다. 유튜브를 봐요,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뉴스를 봐. 옛날에는 그런 걸 접할 그 지식의 경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어쩌고저쩌고 은퇴하기, 뭐 잘하기 막 써있는데 다들 막 달러는 너무 좋아. 금을 사세요. 이런 얘기가 드니까 어떻게든 달러를 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달러로 전환해가지고 통장에 쌓아두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제 고객 중에서 달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봐. 그 다음에 혹시 물어봐요. 혹시 그러면은 통장에 달러로 좀 돈을 모아두신 게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냥 한 300에서 500 정도는 따로 모아놨어요. 주부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달러 정신을 하러 갑니다. 왜요? 달러 정신은 달러로도 납입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달러 정신은 원화로도 납입이 되지만 달러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돈을 옮겨 담을 수도 있고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화폐 통장이라는 걸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유로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달러로만 넣어두지 말고 그 달러로 넣어둔 것도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 멘트가 끝이었어요. 어머니 그냥 넣어두셨잖아요. 그냥 넣어두면 뭐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 손해 조금 날 수 있지만 그냥 담아두면 그냥 일반 통장 정도밖에 안 돼. 적금만도 수익이 안 나요. 달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적금만도 수익이 안 난다니까? 제가 오늘 달러 적금처럼 안전하게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날 수 있게 좀 변경해 보아드릴게요. 이게 끝이었어요. 이 상담하는데 이 멘트가 굉장히 뭐 금리가 세금이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달러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 주변에 달러에 관심 많고 이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사회초 현상인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금리 상품들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적금 중에 금리 5% 넘는 거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냥 적금이라고. 그럼 대한민국 적금들 다 막 몇 프로, 20%, 막 15%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기본 금리가 몇 프로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 금리가 얼마냐고. 제가 이 적금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가져왔거든요. 이 적금 기본 금리 몇이에요? 근데 최고 금리 몇 프로예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아래 이벤트 우대금리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당첨을 하더라고. 네, 무슨 추첨 같은 거래요. 추첨에 합격을 해서 네가 1등이 됐어. 그러면은 10%를 주겠대. 그럼 추첨에 떨어진 사람도 어떻게 돼? 3.5% 가는 거야. 꽝인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종류의 그 보험 중에 보험이래. 적금 중에 하나로 그 부산은행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네, 롯데라는 팀이 야구를 잘하나요? 솔직히 거의 죄송합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거에서 롯데 팬들은 너무 죄송한데 그냥 저는 이 접근이 너무 웃겨서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뭘 만들었냐면 롯데가 1등 우승을 하게 되면 금리를 10%를 주겠습니다라는 적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적금이 별명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설립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악의 적금 사기다. 롯데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놀라고 제가 그 롯데라는 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높은 금리의 적금이라고 써있지만 함정이 있다니까. 왜 조건을 다냐고 상품에다가. 여기도 보시면 추첨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금리를 많이 줄게. 근데 조건이 뭔데? 만보기를 단대요. 만보기를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야 돼. 하루에 10,000보씩 걸어가지고 1년이었나? 1년인가 기간이 있어요. 최대 6개월이네요. 최대 6개월 동안 매일매일 10,000보씩 걸었던 거를 만보기에다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내면 금리를 10%더 주겠대. 이게 옛날에 제가 AIA라는 보험사에서 일할 때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AIA 바이탈리티라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여기 핸드폰에 이렇게 흔들면은 그 해주되잖아요. 핸드폰 이거 해가지고 만보기 해가지고 나중에 만보기를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20년인가 10년인가 이랬을걸요? 20년인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만보기를 만보씩인가 찍으면은 보험료를 10%씩 할인해주겠대. 그래서 그때 저희 상품들 가입했던 선배들이 차 있잖아요. 자동차 그 여기 이거 백미러인가? 있잖아요. 룸미러? 뭐 있잖아요. 거기 아래에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달아놓고 핸드폰 달아놓고 왔어요. 그럼 차 운전할 때마다 얘가 막 흔들리면서 다 저면 돼. 그래서 제 어떤 선배 중에 한 분이 이것도 싫어요. 선배 중에 한 분이 64,000보가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그분이 그 광주 갔다 오는데 64,000보 나와가지고 거기 그 바이탈리티 거기서 전화 왔었어요. 당신 뭐 했냐고.
하루에 인간이 6만 4천 보를 어떻게 걸을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이 저 광주 갔다 왔습니다. 광주를 걸어가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적금 금리를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여기 하루에 만봉 이상 건수 얼마나 돼요, 솔직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런 적금 금리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들 다 함정성 상품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조건에 만약에 맞추지 못하고 기본 금리만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원금은 받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적금은 사실상 시대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해외 같은 데 나라에 나가면은 실제 적금 금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네이버에다가 적금 계산기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세금까지 다 뗐어. 내가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12번을 넣었는데 금리를 5% 고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총액이 13만 원밖에 안 됩니다. 13만 원이면 저희 지점장들 기준으로 따지면요. 화요일, 목요일 C플랜트 여러분들 커피 사주고 점심밥 사주면 끝나요, 벌써. 13만 원 그냥 날라갑니다. 네, 50만 원 동안, 50만 원씩 1년 동안 꾸준히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 진짜 실질적인 수익률이 약 2%가 안 된다니까요. 가입할 때는 5%를 말고 가입을 했는데 차 빼고 토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저는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은 적금으로 저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게 실제로 경제 논리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을 가입해가지고 20만 원짜리 적금 가입해서 금리 실제 금리로 1.8%?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약 19,000원밖에 안 되네. 그럴 거면요, 차라리 오늘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드시지 마세요. 치킨 사 먹지 말고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돈 쌓아가지고 뭐 여러분들 집에 땅 파가지고 묻어두세요. 그게 저축보다 나아요, 지금. 뭔 말이냐? 저축할 필요 없어, 이럴 거면. 차라리 소비를 하지 마. 그게 더 낫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금리형 상품의 금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금리가 하락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상품 방어가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 금리, 숫자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 상식을 깨주세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런 건 따로 안 보여줄게요. 네, 이게 방금 전에 그 영상 이게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2012년도에도 지금 2012년도에 말했던 내용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인드 성장은 안 됐다고. 아직도 엄마가 적금하라 그러고 부동산이 답인 줄 안다니까. 이거 이외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약 난리 났던 거 알아요? 뉴스 보신 분. 얼마 전에 청약. 동탄의 롯데캐슬 아십니까? 청약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저도 넣었거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되면 로또지. 근데 그렇게 인생 한 방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이 확 쏠리잖아. 지금 청약 홈 있잖아요. 국가에서 만든 청약 홈 어플. 청약 홈 어플에 아직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클릭하는 숫자가 22만 건이 늘어났대요.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완전 정답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젊은 층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여러분들이 1억이 안 된다. 그럼 어디에다 청약을 넣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 공급해서 집을 구했다? 결혼 안 했었잖아요. 본인 혼자서 1억을 모았어. 거기 들어간다? 나중에 중도금으로 내는 금액조차 다 부담이에요. 이게 제 친구가 예시입니다. 과천에 운 좋게 청약을 낸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남태령이라고 아세요? 과천에 4호선? 거기 남태령이란 정부청사 가운데 되게 좋은 집이 잘 됐어요. 집에 들어가, 얘는 좀 집이 잘 살아요. 파일럿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기장 그만두고 미국 갔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기 직전에 자기가 모은 돈 2억,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가도 4억인가 5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청약이 당첨돼서 그 집을 넣었어요. 그리고 5억 정도가로 들어갔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18억인가 20억인까지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죠. 시세 차이가 무려 15억. 장난 아니죠. 근데 그때 그럼 빨리 이거 전세 주고 나서 이제 나도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전세 안 들어와. 왜냐면 보통 한 15억, 18억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 전세값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15억, 18억이니까 내가 전세 한 10억에 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20, 30%확 깎아버리고 전세 주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도 이득 보려고 할 거 아니야, 다들. 이거 지금 5억짜리 이거 대출 다 상환해버리고 나중에 뭐 이 월세랑 뭐 전세 이 이자 같은 걸로 수익 내가지고 다시 해야지? 이 남은 금액으로 내가 이제 수익을 내가지고 전세금 다시 벌어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전세를 냈는데 아무도 전세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친구가 달마다 700만 원인가? 달마다 700인가 800만 원인가씩 이전했어요. 그 친구 와이프가 되시는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기장 월급이 저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친구 때문에. 근데 기장 월급으로 그걸 싹 다 상환하고 나면요. 진짜 걔는 아시아나였는데 걔는 거기에서 밥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가 실제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정비공들, 이거는 뭐 나간 상관없는 거니까. 정비공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밥을 먹기 때문에 아시아나에서 밥을 좀 잘 차려줘요. 근데 그 친구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나갔어요. 과천에서. 그 다음에 인천 도착해가지고 정비공들이 먹는 밥 같이 먹고 나갔습니다. 밥값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매 달마다 원금은 못 갚아. 그래서 로또 한 번 맞으면 나도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냐. 그 로또 친구가 맞아봤고 결국은 기본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로또 맞으면 그 로또가 아니에요. 지옥이더라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 너무 부동산에만 매진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매진하려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 최소 자금부터 마련하세요. 이게 우리의 단기나 중신 RP가 될 수 있겠죠. 내 집 마련하고 싶어? 집값은 마련 못해도 최소 이 집값의 보증금 정도는 마련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게 내 집 마련의 시작이 아닐까? 이 RP 한 줄짜리 RP인데 되게 잘 먹힙니다. 네. 특히 이건 신혼부부들한테 잘 먹혀요. 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는 우리나라 금리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적금이에요. 예금. 1,000만 원 넣었을 때 이자 얼마? 3만 원 나왔다. 누가 이걸 넣어?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연금을 가입했었는데 그 당시에 연금 1996년도에 가입했던 연금이에요. 근데 이분이 꾸준히 돈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 상품을 지켜왔어요. 동일식입니다. 둘 다 2020년도가 2021년도예요. 그때 이분이 받는 이자는 7.5%씩 받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 보험 상품의 최고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가입 당시 시점의 기준으로 이 상품이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 그게 보험 상품 최고의 장점입니다. 금리가 과거에 굉장히 높았을 때 가입을 하고 지금 금리가 다 마이너스 제로가 되었을 때도 내 상품은 이 올라가 있는 플러스 금리를 쭉 준다.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RP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는 다 또 바닥을 칠 테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관련된 것. 금리는 다 마이너스 바닥까지 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언젠가예요. 언젠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인생 내에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지금 있는 뭐 단기락 경신 상품들, 지금 있는 적금들, 예금들 전부 다 모든 상품들이 다 하락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걸 해놓으면 그리고 그게 변동이 없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닐까요? 나는 R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정금리를 확보해라. 1번이 되겠죠. 아우, 목이 나가네요, 슬슬. 두 번째가 세금 얘기잖아요. 이것도 다 했었던 얘기인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완전 처음 보실 겁니다. 제가 원래 세금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가 세금은요, 사람 말에 안 믿어요. 이 정도 세금이 붙는다, 나중에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잘 안 믿더라고.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 이게 술이라고 하시면 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라고 하면 됩니다. 둘 다 똑같으니까. 대놓고 말할게요. 2010년도 정도에요. 그 당시에 담배값이 2,500원이었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 당시에 디스라는 담배 뭐 1,800원, 디스 플러스 2,500원, 여기 뭐 외국제 담배 있어요. 뭐 말보로나 뭐다 이런 것들 다 2,500원 했다니까? 근데 원가 얼마입니까? 월가 1,000원 안 되죠. 근데 옆에 세금만 하나, 둘, 셋, 넷. 세금만 무려 4개가 붙어요. 담배 소비세, 당연히 내야지. 지방교육세, 이거 뗐던 거 아니야? 월급에서 이미 뗐잖아. 또 떼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중복으로 계속 떼요. 같은 돈에서. 이중과세죠? 사실상 불법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거 가지고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거 봤어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 아무도 불만 없으니까 그냥 내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는 줄 모르겠지. 그리고 건강증진분담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담배를 내 걸로 피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건강증진을 뿌려가. 이거 가져가서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비흡연자 존? 뭐 이런 걸 만든대요. 잿더리 같은 거 만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잿더리를 많이 못 봤는데 이걸 가지고 얘네가 뭔 잼버리 같은 걸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VAT 뭐겠어요? 부가세겠죠. 결국은 세금 얼마예요? 아니 원가 얼마예요? 1,000원도 안 돼. 근데 내는 세금 얼마? 1,500원 나머지 다 먹는다니까. 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담배값이 올랐대. 4,500원이 됐대. 원가 얼마 올랐어요? 원가 한 200원, 300원 안 올랐죠. 근데 옆에는 세금들이 얼마씩 올랐습니까?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놈의 건강기능제 분담금 500원이나 올랐고 난 얘가 또 웃겨요. 개별 소비세. 아니 당연히 개별적으로 소비하지. 담배 사러 나갈 때 다 같이 공구해서 사고 막 쿠팡에서 다 같이 시켜서 피고 나눠가지고 이런 사람 봤어요? 없다니까? 저 소주 먹고 싶은 분은 소주 먹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소주 60병을 공구했는데요. 한 병씩 받아가세요. 이렇게 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술 마시러 갔으면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러고 말겠지.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세금 다 붙이고 나니까 원가는 딱 200원 올랐는데 세금만 얼마 올랐어? 3,500원 올랐다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담배 끊으실 거예요? 파중 FN이 끊으실 거예요? 담배 끊으실 거예요? 가격 올랐다고? 못 하잖아요. 미스 FN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술 드시는 분, 술 좋아하시는 분, 저기 호연 FN 하고 계시네? 호연 FN. 술값 올랐으면 술 안 드실 거예요? 저는 술값이 10,000원이라도 먹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봐봐, 사람들이 못 끊는 걸 아니까 그냥 세금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항상 세금은 그래서 무서워요. 얼마가 될지 몰라도 내야 되니까.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래만 볼게요. 2년 이내에 내가 집을 판다. 원래 40%였어요. 근데 갑자기 70%로 올라갔네? 사람들이 이 집값을 갖다 파는 게 두려워지겠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심지어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묶어놓고 팬다 부릅니다. 묶어놓고 패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잖아. 이걸 팔려고 하니까 너무 세금이 높아. 근데 가지고만 있으면 또 세금을 계속 내래. 그래서 이게 일종의 부자 증세라고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 중 하나예요. 결론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결론이 뭔데? 세금은 오른다니까. 아주 많이 오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지금 여러분들도 내고 있는 세금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은 티가 안 나지? 앞으로는 눈에 띄게 오를 거야? 그리고 세금이 오르면 뭐에서 제일 크게 딱 보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월급에서 보이지. 여러분들 월급 세 전이에요, 세 후예요. 사회초년생들이 꼭 그래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금 얼마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금이 그러면 지금 얼마 내는지 모르겠죠. 만약에 세금이 한 10%, 20%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네 월급이 줄어요. 한 10%에서 20% 정도. 한 달에 지금 280만 원 받는다고 했죠. 네. 근데 다음 본인 월급이 25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살만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세금 방어를 안 하세요? 이 멘트가 다예요. 월급은 세 후잖아, 실제로. 물론 약간 다르지만. 우리 이자소득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적금 상품이다, 예금 상품 가입하면 이자를 줍니다. 이자에서 소득세를 떼요, 안 떼요? 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불로소득세예요. 네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났잖아. 그러니까 그 이자에 관련된 세금을 붙이겠다. 몇 프로나 떼게요? 우리나라 기준 15.4% 뺍니다. 근데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엄청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 꼴찌라니까요, 지금. OECD 전 국가에서 제일 낮아. 다른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는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으로 갈 거야. 일본은 세금 몇 프로였죠? 네. 딱 이런 느낌이죠. 그 늑대를 피하고서 도망갔는데 호랑이 부린 거야. 네. 여기 지옥이야, 지옥 나가야 돼. 이랬더니 지옥을 떠나가지고 나갔는데 불지옥이야. 다 죽는다니까, 밖에 나가면. 이게 2015년도 기준이에요, 참고로. 2015년도에 정부에서 이미 얘기했었어요. 정부랑 OECD랑. 야, 너네 세금 너무 낮다. 좀 올려라. 40%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이, 정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리게 된 거야. 우리나라 원래 이 당시에 40%까지 올렸어야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 된다는 거 나왔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못했네? 지금 또 15.4%네? 이걸 올려야겠죠? 안 올리면 지금 나라 빚이 역대 최대잖아. 지금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금 상품들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반토막 날 거예요. 반도 안 돼요, 이제는. 주는 건 줄지, 뺏어가는 건 늘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금리는 떨어지지 않게 고정으로 지키는 게 정답이라고 했죠. 세금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안 내거나 돌려받거나를 해야겠죠. 비과세나 세액공제형 상품이 뜨는 겁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비과세나 세액공제를 좋아해요. 그럼 여기서 우린 정답을 얻었죠.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사람들. 진짜로. 보통 내 주변에 있는 CEO라든가 아니면 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 플랜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과세라는 걸 그냥 둘까요? 아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묶어놓고 팬다 그랬잖아. 이제 여러분들 묶어놨어. 못 나가게. 너 못 나간다니까? 근데 이제 세금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을 패야 돼. 근데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네?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맞겠지, 이거를.
막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어렵게 그 굴을 굉장히 좁혀놓거나. 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비과세가 없어진다 하잖아요. 저는 비과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안 없어져요. 애초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에요, 이건. 기업들을 위한 혜택에 가깝지. 근데 사람들이 비과세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그냥 웃깁니다, 저는. 비과세 안 없어질걸요? 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없게 만들겠죠. 그럼 그게 없어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비과세 상품도 되게 좋은 거 많았어요. 혹시 여기 좀 내가 2010년도부터 이제 경제활동 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재형저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형저축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이었잖아요. 2014년도에 나왔었나? 14년도에 나와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단기나 동일 상품이 완전 초상위 호환이었어요. 진짜로. 금리 5에서 7% 고정금리입니다. 세금 비과세예요. 납입기간 5년에서 7년, 3년, 5년, 7년 고를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중도인출 됐다 안 됐다? 자유로웠어요. 중도인출 수수료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 아닙니까?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품이죠. 은행 입장에서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8개월 만인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능들을 다 축소해가지고 나중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다시 나왔지만 우리 은행에 새로 나왔지만 아주 안 좋은 점. 지금 그 당시 상품하고는 전혀 완전 다른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과세라는 상품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축소하고 없어지고 축소하고 없어지고.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단기란 상품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단기란 중견의 상품, 이 수익률과 이 구조로 그대로 계속해서 간다? 절대 그렇게 안 할걸요? 저는 이번 연도 하반기 안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동일한 조건의 단기란 상품들 대부분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상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되게 점점 하향하겠죠. 기능을. 그럼 사실상 이게 절판 아닌가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진짜 뭐내 조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럼 빨리 가세요. 저는 이게 9월달 이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내 가족 같은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고 싶어. 단기간 통신 같은 게 얘한테 너무 어울리고 얘가 이걸 원해. 빨리 가. 시간 없어요, 이제. 지금 7월달 말, 8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번 달 안에 왜 대부분이 이루어질 거라 보는데? 9월달에 금리 떨어진 거 확정이면 보험사나 은행사나 증권사가 가만히 있겠어? 적어도 14일이나 28일 정도에는 한 번은 크게 영향 줄 건데 분명히 줄 거예요. 저는 이번 달 28일 전에는 무조건 줄 거라고 봐요. 물론 줍니다라고 막 협박만 하고 갑자기 9월달 조금 더 끌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반기 안에는 모든 게 이제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근거가 이미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정부도 계속 말하잖아요. 비과세 감면 없애야 돼. 그런 다음에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이미 기사까지 있다니까? 저걸 가만 두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얘기했죠, 지금. 금리 얘기했죠.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정금리형. 바닥으로 바닥 날 거고, 점점 바닥을 뚫어버릴 거니까, 고정금리형 상품을 찾는 게 우선이 되겠죠. 두 번째,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 내거나, 아니면은 세 공제로 돌려받는 게 맞다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충족하는 상품을 찾아보면 되겠죠. 목 한 번만 잠깐 쉬고 갈게요. 네, 이제부터 달러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달러를 피스트에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결국은 금리형 상품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을 찾아라 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달러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던 장기 상품 최고의 장점이 뭐다? 누누이 말했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이 상품의 수익성이 좋아서 높아서 그런 상품인가요? 아니죠. 이 상품의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변동성이 없다니까? 안정적이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거 실제로 저희 그 피스트에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외환위기 때 급격하게 뛰었죠. 그리고 IT 버블 때, 2008년도 이 서브프라임 사건 때, 그리고 남유럽 재정위기,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환율은 다 뛰었어요. 하지만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죠. 저희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피스트예요. 저는 제가 찾아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피스트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피스트에 다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달러가 평균 환율가 아니었는데. 제가 저장을 해놔가지고 여기 환율, 평균 환율 그 앱에 있구나. 아닌데.
어디 있었지? 갑자기 안 기억이 안 나네. 여기에 달러 환율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알겠다. 그냥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냥. 자, 지금 여기서 피스트를 켜가지고, 이거 피스트예요. 곱이 아닙니다. 피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AP, 여기 PC 자료에서 평균 환율로 들어가세요. 여기 환율 들어가서, 전기간 평균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연단위 평균을 같이 찍어봐요.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연단위 평균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전기간 평균의 선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되게 웃긴 거. 아무리 바닥을 치고, 아무리 위로 올라오도 결국은 이 평균선으로 돌아와요. 이걸 회귀선이라고 부릅니다. 연어같이 회귀한다고, 돌아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러를 사야 된다. 지금 사는 거 너무 비싸요. 나중에 사면은 너무 뭐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달러의 최고의 장점? 몇 년도에 어떻게 사는 간에 이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 이 선보다 조금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100%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고 내가 판매할 때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달러예요. 가장 위험한 그런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요소들이 없다고. 이건 진짜 안전한 상품이에요. 근데 그걸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평균 환율이 되겠지. 자, 그분이 그 피스트에서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가 2014년도라고 기준을 봅시다. 여기 있네요. 2014년도 기준으로 갔었을 때 이 당시에 내가 만약에 구매를 이때 했어요. 1054달러에. 근데 우리가 7년 납입을 했어. 그 다음에 10년차가 되었을 때가 지금이네요. 아마 4월달 정도에 만약에 내가 했다. 2010년 4월달이면은 1054원이네? 근데 내가 이거를 10년을 기다려가지고 2024년도에 팔았다. 그럼 이득이 얼마예요, 지금? 30%대가 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를 해줄 수 있는 게 달러 종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납입하고 나서 바로 깨는 게 아니잖아. 납입하고 나서 3년을 더 거치했을 때 우리는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만 이만큼 보고 여기에다 플러스로 상품 이익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동안 내 원금이 손실 본다? 내 원금이 이득을 본다?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가입 제한서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을 그냥 장기간에 쌓아둔다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의 기능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지. 달러 상품이 이게 설정이 돼 있고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설명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달러 관련돼서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물가 변동. 여러분들 여기 또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일 어린 분이 아까 이분이었나요? 네. 몇 살이죠? 아 그래 이분이 막내네. 아 현영이 있잖아. 진영 전문가님 막내시잖아요. 자, 진영 전문가님 혹시 그 새우깡 지금 하나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한 1,700원에서 2,500원 사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아무나. 혹시 어릴 때 새우깡 하나 얼마였던 것 같으세요? 300원? 500원? 아, 저는 공감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걸요? 제가 90년생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새우깡 사 먹었을 때 400원인가 이랬어요. 350원, 400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또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PX에 가서 이제 사 먹어요. PX에 가서 사 먹으면은 새우깡이 진짜 180원 이랬던 것 같아. 150원, 180원? 그래서 되게 싸다. 그래서 먹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150원이 싸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제 초등학생일 때 버스 탈 때 버스 비용이 처음 180원 이랬거든. 버스 비용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새우깡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고민이 많았던 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새우깡을 먹으면서 집에 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새우깡을 먹으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랬습니다. 2시간 저 당시에 서울 거기 끝에 살았거든요. 저기 그 노원구라는 데 살았어요. 근데 집은 경기도예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경기도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불암산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 아니고 어릴 때 8살, 7살 때 방규형이라는 친구랑 같이 산을 넘어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새우깡 먹으려고. 싫어요. 그리고 뭐 페인트 사탕이나 맥주 사탕 이런 거 먹으려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새우깡이 그 당시에는 되게 싸고 이렇게 좀 엄청 비싼 거라니까? 근데 점점, 당시에 우리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싸죠. 이런 금액으로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됐다? 많이 비싸졌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저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거 다 네이버에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물가 상승 배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돈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그럴 필요가 없죠. 피스트에 들어가잖아요. 피스트에 들어가면은, 물가 상승률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물가 상승률 추이라고 딱 있죠. 2로 볼게요. 자, 기준 연도를 우리 아까 2014년으로 봤으니까 2014년으로 똑같이 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봤을 때, 이걸 말고 1로 봅시다, 그냥. 액수를 어느 정도 해볼까요? 여러분들 액수 얼마 정도 해볼까요, 그냥? 아이고, 대충 100만원 잡아볼게요. 그냥 이걸로. 2014년으로 봤을 때, 대충 100만원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2014년부터 봤었을 때, 지금 2024년까지 물가가 총 이렇게 올라서, 지금 2014년도에 100만원은 지금 12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떠한 금융상품으로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 상품이 변동이 없이 10년 동안 유지가 됐다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은 20%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달러의 원화예요. 지금 말한 게. W죠. 원화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달러로 봤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이득을 봤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피스트가 제가 이거 너무 좋게 보는 게 이런 자료들을 저는 다 하나하나 한국은행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 너무 편한 거야, 난 이게. 환율 관련된 것도 아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환율도. 내가 언제 투자해서 언제 꺼내야지 이득을 본지 다 모르겠는데 평균 선 이하로만 꺼내면 돼요. 평균 선이 얼마다 지금? 1149원이다. 그럼 우리가 1149원에 가깝게 사서 1149원 이하로 살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거의 안 내려갈 거라고 봐요. 만약에 내려가게 됐다라고 치면 1149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4. 저는 1149원을 만약에 이하로 뚫는 순간 그때부터 제 모든 재산 다 넣을 것 같아요. 넣고 다시 그런 일이 만약에 없겠죠 이제. 근데 그 금액이 나중에 다시 상승하는 때가 분명히 돌아온다고. 아까 보여줬던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아니 달러가 언제 오를 줄 알고?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는 올라요.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IMF 때 급등했죠. 다 급등했죠. 급등. 과연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경제 위기가 또 안 올까?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달러 상품의 돈을 확보해 놨다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득을 볼까? 그게 여러분들 그 피스트에도 또 나와요. 피스트 달러 투자 시뮬레이션이라는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 투자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투자했을 때 언제 꺼내면 얼마나 이득을 볼까를 제가 써놨구나. 월납 금액을 10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리고 가입 기간을 2014년으로 볼까요, 이것도? 2014년도 10월달에 보겠습니다. 로 보고 환매월은 지금 코로나 때 판매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납입기간은 7년이에요. 자 볼게요. 그리고 이거 보험 환급률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이 설명을 할 때 항상 얘가 비어 있잖아요. 원래 비어 있을 때 실제 고객의 상품을 틀어요. 그 다음에 10년 차가 됐을 때 금액이 124.16%네? 그럼 124.16%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수익률이 나오죠. 그럼 당신이 넣은 돈은 얼마예요? 나오죠. 근데 내가 실제로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달러 금액은 이 정도다. 물론 평균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지만. 그래서 이 금액을 내가 판매하게 됐을 때는 언제다? 이때다. 이건 좀 예시로 든 거라 가지고 코로나가 가장 급경사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이때 판매를 하게 됐다. 라고 하면은 내가 넣은 돈에 비해서 총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달러 상품 판매할 때 여러분들 고객한테 이걸 보여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너 이거 납입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어? 24.16%의 이득을 볼 수 있어라는 건 여기 써있지. 이렇게 써있지.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판매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중에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이랑 생기되면 이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의 이득을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겼다니까? 이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금액은 124.16%니까 저기까지만 수익이 나는 줄 알았는데 판매 시기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현재 실제로 있었던 그 기간으로만 봤었을 때 이때 판매했더라면 이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달러 상품은 양날의 칼입니다.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양날의 칼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왜?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보호를 해주잖아. 최저 보증이율과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이라는 금리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단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달러 상품의 단점이라고 하면 미국이 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단장님이 해주신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먼저 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요즘에 달러에 관련돼서 더 관심이 많고 자꾸 한국 주식 관련돼서 사람들이 약간 빠져나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한국의 메리트, 디메리트라고 하죠. 좀 메리트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북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오늘 아침에 북한 관련된 뉴스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만 두 가지 나왔었어요. 전 뉴스를 맨날 보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그 북한 쪽에 공작원 심어놨었던 휴민트라고 하죠. 국정원 인원들 그 직원 명단이 빠져나가가지고 많은 그 우리나라 휴민트가 다 끊어졌다.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북한 중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아니 뭐야 북한이랑 러시아랑 되게 공조를 얼마 전에 맺었잖아요. 공조를 맺고 나니까 중국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보이고 있다. 자, 되게 간단한 위치예요. 우리 중국, 북한, 러시아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뭔가 공작을 한다고 해. 점점 우리나라한테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해. 여러분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에 투자할 거예요? 같은 돈이면 훨씬 안전한 데 투자하지 않겠어요? 어디? 미국이 됐든 아니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도 난 동아시아에 투자해야 돼? 그럼 일본으로 가겠지 차라리. 굳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 위험성을 겪을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린 도망갈 수 없어. 묶어놓고 팬다 했잖아. 우린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뭘로 해야 돼? 내가 저 장교 출신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안 좋,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바라보자고. 지금 원화가 맞아요? 달러가 맞아요? 여러분들 저축을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잖아요. 국제사회가 어지러워. 또 불안해졌다니까? 또 가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찾는 돈을 저축을 해야 돼. 그렇다면 원화로 저축을 할래요? 달러로 할래요?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왜 불안한 걸 굳이 껴안고 가려고 합니까? 우린 도망가야 돼요, 지금. 아니, 금리로 때리려고 하지. 그냥 세금으로 때리려고 하지.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 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데 너네 결혼 언제 하니? 뭐 일 언제 하니? 뭐 난리를 치고 있어.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왜 20, 30대에만 혜택을 베푸니? 40대, 50대도 죽어나겠는데 소상공인들 다 어떡할 거냐고 지금 죽어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서 정부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그래,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먼저 걷어갈게. 세금으로 먼저 거둘게. 이거예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조금만 앞을 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을 거야? 아니면 피할 거야? 딱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피해야지. 왜 굳이 맞으려 그래? 적금 예금 백날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없다는 거 확신하지 않아,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알게 되면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달러가 좋냐고, 뭐, 이런 물가 상승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요, 진짜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전 피스트 보여줄 때 그냥 딱 이것만 보여줘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때에서 만약에 이때 찰다면 이 정도 수익률을 봅니다. 어머니, 같은 돈으로 적금했을 때 어머님이 이 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한 줄로 끝내요. 그리고, 이건 달러 투자죠. 달러 투자를, 이거, 잘못 쳤다. 달러 투자를 이걸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저축정한 기능도 있잖아. 이것도 진짜 미리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분 하신 거랑 조건 똑같이 짰습니다. 2008년도 1월 달에 내가 상품을 가입했고 7년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10년이 돼가지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환급률도 그대로 넣었죠. 그리고 2008년에 넣어서 10년을 넣었어요.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한 게 이때쯤이죠. 전환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실제로 전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판매를 하는 게 언제다? 이때다. 라고 했을 때 총 납입한 금액에서 저축으로 전환하게 될 때까지 124.5% 벌었죠, 이미.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저축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환매하게 됐을 때 최대 수익률이 이 정도가 나더라. 이거 원금 대비예요, 참고로. 원금 대비예요, 원금 대비. 여러분들이 10억을 넣었으면 6억 6천을 번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말빨로만 했어야 됐어. 시뮬레이션 누가 만들어 놨냐고. 근데 이 시뮬레이션을 쓸 수 있게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줬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서 보여만 줘도 임팩트가 이미 있어 버려요. 이 수익률만 보고도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동안. 근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최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눈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하면 그 시기에 판매를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라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지점장님 계실 때 말을 못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원화 단기납 종신 되게 좋은 상품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납 종신으로 봤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은 달러밖에 없다고 봐요. 확신합니다, 이건. 왜? 물가 상승률도 못 이겨요. 우리 아까 물가 상승 한번 볼까요?
어딨냐. 예. 우리 아까 봤잖아요. 물가 상승률. 약간 10년 정도 됐을 때 물가 상승률이 20%라니까? 아까 그 상품이 24.1%? 라고 하면 4.2%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아, 그것도 높은 게 맞지. 근데 거기에 환차 이익을 더할 수 있는 달러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실상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4% 정도 이득을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4%의 이득 보면 그 누구 코에 붙일 거냐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화 상품보다는 이러한 상품의 구조에서는 달러가 당연히 정답이라는 걸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범용성이 크죠. 달러 상품 최고의 장점이 뭐야? 원화로 꺼낼 수도 있지만 달러로 꺼낼 수도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환율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불안해요. 그거는 원화 고정 납입이라는 걸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원화 고정 납입은 고객한테 이득입니다. 왜? 이건 사업비를 떼지 않는 추가 납입이에요. 이 내용 이해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보여드리면 이제 슬슬 목이 아프네요. 보시면은 원래는 45만 9천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어야 돼요. 근데 이 상품을 원화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원화 고정이야. 안 보이네. 네, 못 봤네, 그러니까. 아, 여기 있네. 원화 고정으로 금액을 고정시켜버립니다. 이걸 왜 하냐고? 달러는 금액이 월마다 변동이 되잖아요. 오늘자 달러가 얼마인데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죠? 근데 내일 달러가 오늘이랑 동일할까? 내일 모레는 동일할까? 계속 변동된다니까? 달러의 금액이, 달러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내가 내는 금액이 줄어드네? 처음엔 좋아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 내가 얻는 수익도 줄어든 거 아니야라고 인지를 해요,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 경험입니다. 근데 금액이 올라가요. 라고 하면 고객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 금액이 너무 세다. 점점 부담이 된다. 이런다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걸 싫어해요. 아까 네가 변동성 없다며. 그러면 원화 고정 납입을 해주세요. 저는 고객들한테 원화 고정 납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상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냉철하게 말해서 원화 단기납 상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원화 고정 납입 상품으로 수익을 본다기보다 이 상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아까 라이너 상품도 그래서 수익률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부가적인 여행 마일리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또 서브라이프의 수종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 금액이었지만 나중에는 금액을 줄여서 부담을 줄이고 다시 한번 금액을 줄이는 체감납입형의 기능을 택했죠. 약간 이런 상품들은요, 사실상 사망보험금을 더 저렴하거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는 대신에 여행도 갈 수 있게 만들어준 부가적인 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아. 근데 달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달러가 메인이지. 이해 가셨어요? 왜 달러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고객들한테 권유를 할 거라고 하면 그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고객은 나 사망보험금 있으면서 여행도 자주 가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면 라이나가 맞죠. 난 이걸 사망보험금 이 정도로 책정해 놨는데 기간이 기내만 지나갈수록 금액이 좀 부담되니까 좀 더 줄이고 싶어 라고 하면 수종신이 맞겠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보험은 사망보험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한다니까? 그럼 뭐가 맞겠어요? 달러가 맞겠죠. 사실 제대로 된 저축 컨셉은 달러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결론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달러라는 상품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미래 가능성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을 것 같죠? 제가 봐도 그래요, 실제로. 왜? 전 세계 1등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리고 가장 큰 거, 경제 대국이 미국이 1등이고, 달러라는 상품의 최고의 가치는요, 달러를 항상 현 물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뜬 거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달러는 지금 과거에는 급이랑 바꿀 수 있었다. 근본이 이제 지금은 석유랑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 석유의 가격을 달러로 매겨놨다. 페트로 달러 체제 얘기했었죠. 그거 얼마 전에 끝난 거 알아요? 달러를 이제 그 석유가가 이제 동일시에 할 수 있게 매긴다는 그 협정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달러가 값어치가 있었던 게 전 세계 모두가 석유를 쓰잖아요? 그 석유의 일정 금액, 석유의 일정 그거를 달러랑 거의 맞교환할 수 있게 만들 정도의 체제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아주 공고한 동맹국이 되었어요, 이걸로. 근데 얼마 전에 이 협정이 끝났습니다. 이 협정이 이제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패권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그래서 달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협정을 맺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IMF에서 실제로 나온 내용인데 위안화의 아성을 조금씩,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의 아성을 올리려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죄다 달려들어야 달러를 한번 흔들 수 있다고밖에 안 보여요. 미국, 아니 뭐야, 사우디는 뭐 그렇다 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뭐 중국, 북한, 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선진국들 다 싹 다 합쳐서 이 정도의 사건이 되어야 그래야 달러가 한번 흔들릴 수 있다 말다 이 정도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는 영원히 달러로 갈 거란 거예요. 진짜 미국이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요즘 뉴스, 저 고객들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제 드디어 달러 패권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달러가 조금씩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 다른 나라의 돈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페트로 이런 뉴스 같은 거 다 보면서. 그럼 저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객들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야,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달러 이거 뭐 끝났다고 이제 안 좋다던데? 점점 떨어질 거라던데? 이제 달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100년, 20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 큰 이슈, 전쟁 이슈 여러 가지가 터져야지 간신히 한번 흔들 수 있을 정도다. 그 말인 즉슨 여러 가지 이슈가 안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영원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 번의 이슈로 그 한 번의 이슈로 몇백 년 동안 얘가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포기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그대로 갈 거 같냐고. 모든 나라가 돈을 뭘로 모았어요? 모든 선진국들이 돈을 뭘로 모았어요? 달러로 모았죠. 근데 갑자기 그걸 다 위안화로 바꿀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 그렇게. 그럼 경제 체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못 바꿔.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해 있는 이 기간 동안은 달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인 거지. 원화보다 달러가 맞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알면은 고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고객들의 수준도 높아져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을 테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지금 오늘 아침에만 한 3번 들었어요. 좀 매번 얘기해 주죠. 그리고 어떤 친구가 했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질 건데, 미국 ETF 상품, 좀 누말쳤네요. 미국 ETF 상품을 많이 해가지고, 뭐, QQQ, TQQQ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지금 달러 상품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조용히 말을 해줬어요. 아, 그러네. 너 오늘 아침 뉴스는 봤니? 오늘 아침에 뉴스가 기술주라는 애들이 폭락을 하면서, 네가 말했던 그 QQQ와 TQQQ가 많이 마이너스가 났단다. 오늘 아침 뉴스도 안 보고 질문하는 거야? 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오더라고. 전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도 뭐 단장님이나 여러 가지 여기 각 지점장님들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도 매번 공부를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못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왔던 신빙성, 공신력 한 번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재무상담은 진짜 사후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보험사건은 가입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보험금 청구만 잘해주면 되고 혼동되는 게 없잖아. 재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감과 미지를 계속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재무 상담이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전 재무 상담을 잘하는 게 진짜 보험업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에 관련돼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뉴스 자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달러에 관련된 뉴스들을 직접 찾아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고객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3가지 얘기했죠, 오늘. 첫 번째로, 금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금리는 낮아질 테니까 당신들이 만들 거라면 고정금리로 가라. 두 번째, 세금은 어떻게 된다? 세금은 높아지고 늘어난다. 그러니까 세금을 할 거라면은 비과세나 아니면 세공제처럼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라. 마지막 3번째, 원화가 맞다, 달러가 맞다? 달러가 맞다. 이 3가지에 전부 적합하게 해당이 되는 상품이 뭐가 있죠? 메트로이크의 달러 종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메트라이크 달러 종신이고, 자, 우리 그 시책방에 들어가시면은 메트라이크 이번 달 시책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시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더 배가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하고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